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강의 내용은 네 번째, 다섯 번째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정보통신 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5장이네요. 그러니까 통신 프로토콜명인데 일단은 퀴즈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잘 안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뭐 지나간 거는 체크를 할 테니까 매주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퀴즈를 답하기 바랍니다. OX 위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게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통신 프로토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하는 건 통신, 전기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송신, 수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 이제 제 핵심 부분들은 이제 OSA 이제 7 계층, 7 레이어라고 하는데, 그 프로토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프로토콜의 기능과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또 프로토콜의 표준화, 서로가 이제 전기 통신을 하려면 서로가 약속이 있겠죠. 그 레이어별로 이제 7 레이어라는 게 길이 있는 거예요. 피지컬 레이어. 그런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의 이제 개념과 발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대표적인 통신 프로토콜인 OSA 7 레이어 이 참조 부분인데, 일단 전기전자 쪽에서는 항상 이 OSA 7 레이어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기억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프로토콜 계층의 이제 개념하고 도입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 요소가 이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또 표준화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죠. 마이크가 빠졌을 때 소리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이번 강의 부분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 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거기는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이것들은 통신 프로토콜의 개요하고 세븐 계층 레이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할 거고, 또 전체적인 세븐 레이어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통신 프로토콜 부분인데, DT 단말기하고 호스트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연결될 때 항상 데이터가 아날로그 베이스로 갈 때는 항상 모뎀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뎀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단말기하고 호스트 컴퓨터에 보통 디지털 단말기나 여러분들 컴퓨터는 항상 디지털 신호죠.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베이스 신호를 전달되려면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이런 신호들은 항상 이 모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모뎀, 뭐 집에 있는 셋탑박스 이런 것 같이 항상 이제 그런 쪽에서는 모뎀이 들어간다.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 서로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서로 길이 틀린 거예요. 하드웨어 베이스. 그래서 그런 계층이 7개의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통신을 원하는 두 개체 간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건지 서로가 약속을 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 통신 프로토콜이란다. 꼭 한번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통신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통신 프로토콜. 거기에 대한 정보통신에 대한 규칙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송실하려고 하는
수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신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파일을 첨부한 전자우편을 보낸다 이런 부분들 올바르게 수신을 했는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의 발전과 이제 표준화 배경인데 처음 나타났던 거는 이제 1960년도부터 이제 나타났죠. 지금 태어난 시대인데 60년도부터 사용이 돼서 IBM에서 제정한 프로토콜 BSC, SDLC가 많이 사용됐다. 여기 이제 진행이 되면서 CCITT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통합 권고가 진행이 됐고, 또 표준화 기구를 통해서 OSA 모델로 이제 발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년도 안 된 시간 안에 이게 다 얘기가 됐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인터넷 기술의 이제 발전 부분은 TCP/IP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1964년부터 68년도. 그래서 이제 태어났던 해인데 거기에 BSC가 나타났고, 64년은 SDR, 73년에는 SDLC, 또 74년 일단 HDLC, 76년에는 뭐가 X-25, 또 76년에 제일 중요한 게 OSA 7레이어가 돼서 TCP/IP가 됐다. 이것이 중요한 시기죠. 상황이고, OSA 7 계층 프로토콜을 보면 OSI 이제 7 계층 프로토콜과 참조 모델을 보면 여러분들이 7 계층의 프로토콜 국제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서 이제 규정이 됐고, 표준화 기구 ISO 위원회를 통해서 제정하여 6년간 개발이 끝나서 1993년에 완성이 됐다.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개방형 시스템 사이의 상호 접속과 관련된 규정을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OSA 이제 7 계층 프로토콜과 이제 참조 모델을 보면 OSA 7 계층의 프로토콜과 참조 모델을 보면 7 계층 1 계층은 물리 계층, 피지컬 계층이 나오죠. 요거 한번 구분을 항상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돼. 4개 계층은. 1계층은 뭐? 물리 계층. 2계층은 데이터 링크,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계층. 3계층은 네트워크로 어떻게 연결할 건지. 4계층은 전송하는 부분. 5계층은 섹션, 6계층은 표현, 7계층은 응용. 이렇게 나눌 수 있다. OSA 부분은 물리 계층부터 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섹션, 표현 계층까지 나눠서 이런 계층이 어떻게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계층이 단말기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이거 한번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OSA 7 계층 프로토콜을 보면 프로토콜과 참조 모델이 있죠. OSA 이제 계층 상호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원리. 최상위 계층은 7 계층, 응용 계층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하위 계층으로 차례로 전달한다. 보면 될 것 같고, 처음에 데이터의 각 계층에서 헤더 정보를 추가로 전달하는 부분이죠. 최하위의 계층 뭐라고 했지 아까? 물리 계층. 각 계층 헤더를 통해서 복귀 후에 최상위 계층까지 전달해 준다. 밑에 이제 표를 보면 이제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네트워크 계층, 또 전송 계층, 섹션 계층, 표현 계층, 그 응용 계층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게 슬라이드 보면 송신 측에서 수신 측까지 이런 계층의 어떤 데이터 형식이 나오면 그런 게
데이터 응용 계층부터 표현 계층, 세션 계층 이런 계층을 거쳐서 데이터 네트워크로 전달이 돼서 응용 계층으로 해서 수신 측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원리로 데이터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뎀 부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물리 계층이 하드웨어 베이스겠지. 그래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OSA 7 계층의 프로토콜과 참조 모델을 보면 여러분들이 OSA 계층이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원리인데 캡슐 해제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로 전달이 되는 거고 거기에는 어떤 최상위 계층의 부분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캡슐 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 전송 계층을 통해서 네트워크 계층을 통해서 응용 계층으로 전달해줘요. 스킴으로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OSI 7 계층의 프로토콜과 참조 모델을 보면 하위 계층, 상위 계층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이제 잘 구성이 되는 거고 거기 안에 이제 비트와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메시지 이렇게 메시지를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OSA 7 계층 프로토콜과 참조 모델을 보면 이제 물리 계층부터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계층, 섹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수신 측도 똑같은 거죠. 물리 계층, 데이터 계층, 네트워크, 전송 계층, 세션, 표현, 응용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돼? 보통 이제 모뎀, 물리 계층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할 수는 없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 응용 계층도 쫙 내려와서 어떤 기본 데이터의 데이터 통신 부분들, 통신 구조화 부분들, 정보 처리된 섹션 계층, 또 텍스트나 비디오, 데이터 통신 응용 부분들을 통해서 컴퓨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여러분들 쓰는 텍스트, 비디오 텍스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어디 통해서 데이터 통신 응용을 통해서 나타난다. 컴퓨터 통신이 되는 거예요. 네. 물리 계층에는 이제 OSA 이제 7 계층의 최하위층이지. 그 하위층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OSA 참조 모델 중에 최하위 부분, 모델 중에 최하위 부분이죠. 이 계층을 나타내는 거고 거기 이제 비트웨어를 통해서 전송이 되고 물리적인 매체를 이용해서 연결을 확립할 수 있다. 데이터가 이제 전송되는 동안 연결을 통해서 유지하거나 해제, 기계적인 정기적인 특성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기계적인 특성과 정기적인 특성, 기능적인 특성, 절차적인 특성들의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둬야 할 것 같아요. 시스템과 주변 장치 연결하는 거를 이제 기계적인 영역이고 전기적인 특성인 상호 접속 규격을 이제 전기적 특성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데 CCITT 경고안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RS232D라는 공통 접지 기준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3V에서 플러스 3V까지 여기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3일 때는 1로 플러스 마이너스 3V 이상일 때는 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물리계층을 보면 이제 물리적 연결에서 이제 비트 단위로 연결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신호의 부호와 전송 방식들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안에서는 상위 계층에서는 0과 1로 비트로 구현을 할 수 있다. 정기적인 신호를 변환하고 전송 매체를 이용해서 수인축에 전달해야 한다. 뭐에서? 물계층일 때. 그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물리계층이 있죠.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 이런 데이터가 전달이 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연결해야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OSA 참조 모델에서 이제 최하위의 이 계층인데 보통 물리 계층은 보통 이제 보드를 여러분들 이제 모뎀을 딱 뜯어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물리 계층이야. 칩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이제 물리적인 계층에 올라가는 부분들. OSA 참조 모델에 대해서 하위 계층의 이제 이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물리 계층하고 고위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을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전송 제어하고 오류 제어 뭐 이런 부분들 동기화하는 부분들 서로가 이제 동기를 맞출 필요가 있으니까 그럴 때 동기를 맞춰서 전달을 하는 계층을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데이터 대표적인 게 노드 대 노드 전달하는 부분들 주소를 지정하고 전송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동기화를 하는 것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제 데이터 동기를 제거하여 비트를 식별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채널상 데이터를 전송하고 노드 대 노드를 전달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보통 이제 노드 대 노드 전달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IP 주소를 이제 구분을 하죠. 거기에 이제 항상 헤더에 어떤 데이터를 줘서 여기 보면 헤더 부분에 어떤 비트를 해서 이게 주소 A인지 B인지 C인지 이런 거를 나타나는 부분인데 헤더 부분과 데이터 링크 부분 또 테일러 꼬리 부분이죠. 이런 걸로 해서 데이터를 전산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주소에 따라서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데이터 링크에서 데이터 주소를 찾아갈 수 있는 IP 주소에 보면 구분하듯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거고 이제 수신 측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헤더와 테일러를 삭제, 수신 측에서는 네트워크 계층으로 전달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보통 이제 테일러하고 헤더 부분 삭제하고 데이터 부분만 전달해서 넘겨주는 거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제 전송 제어, 데이터를 송수신 시 이제 데이터를 올바르게 전송할 수 있는 일련의 이제 절차를 말하는 건데 거기 이제 전송 제어의 절차에 이점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누는데 보통 이제 교환 회선에서는 모든 단계가 이제 필요로 한 거고 전용 회선일 때는 뭐 회선 접속이나 회선 전달 이런 게 필요 없고 주로 뭐에 데이터 링크 확립하고 정보 전송,
데이터 링크 해제 이런 부분만 필요로 한 거죠. 이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OSA 7 레이어의 프로토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가 전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헤더 부분하고 테일러 부분을 떼면 어떻게 돼? 데이터만 있겠지. 데이터만 전달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제 전송 제어, 교환회선의 전송 제어 절차가 있는데, 그건 이제 회선 접속,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전 단계를 이제 회선 접속이 필요한 부분인데, 회선 접속 부분하고 데이터 링크를 확립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선 접속 부분들, 데이터 링크 확립하는 부분들, 정보 전송하는 부분, 데이터 링크를 해제하는 부분들, 회선을 전달하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송신 측의 DTE와 수신 측의 DT 이 부분 있죠. 회선 접속하는 부분과 데이터 링크 설정하고 정보 전송하고 데이터 링크 해제하고 회선 전달하는 부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데이터 링크 계층을 보면 흐름 제어, 회선 양쪽 시스템을 처리 속도가 다를 때는 데이터량이나 송신 속도가 수신 측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흐름 제어 부분이 있고 정지대기 방식도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한 번의 프레임을 한 개만 전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 프레임을 맞게 전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또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흐름 제어 안에는 정지대기 방식하고 슬라이딩 방식이 있다.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제 흐름이 보면 뭐 정지대기 방식하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있는데, 정지대기는 송신 측에서 프레임을 주고 에크를 주면 또 프레임을 또 주고, 에크 시온을 주면 또 프레임을 또 주고, 에크 주면 프레임, 이런 식으로 정지대기 방식이 있고, 슬라이딩은 프레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링크 계층의 오류 제어, 오류를 무시하든지 반향 검사를 하든지 검출을 재전송하는 부분, 전진 오류, 페리티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블록 값 그런 부분이 있죠.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도면을 한번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하기 바랍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오류 제어, 오류 무시, 또 반향 검사를 해서 루프 방식이냐, 전송한 데이터가 이제 잘 전달이 됐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에 주로 이용을 하는 부분들, 반향 검사, 루프 방식으로 한번 핑을 쏘는 듯이 쏘다 한번 돌아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괴한 전송 방식이 있고 연속 전송 방식이 있다.
또 데이터 링크 계층에는 이제 오류 제어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송신 측과 수신 측 있죠? 송신을 딱 해서 오류가 체크가 돼서 에크가 오죠? 한번 전달해보고 오류가 있는지 체크해보고, 또 전진 오류 방식은 파일 한번 전달해보는 거야. 자체 정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신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ARQ 방식이 있고 FEC 방식이 있다. 오류 제어에는 ARQ 방식에서는 어떤 프레임을 보내보고 에크신을 주고 프레임 주고 난에크 프레임 주고 에크신, 이런 식으로 에크 방식 형태로 정지되기를 이용해서 오류를 제어하는 부분이 있죠. 오류 제어 방식은 ARQ 방식이 이제 종류가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제 ARQ 방식으로 하는 거에 이제 단점이 있고, ARQ하고 ARQ 방식이 이제 있는 거죠. 또 고백 형태로 ARQ로 나타내는 건데, 하나의 비트를 한번 보내보는 거야. 여기다 F1에서 이제 보내보고 에크신을 한번 줘보고 전달이 되는지, 또 삭제 프레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F3에서 에크신을 줬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F4일 때 7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는 거를 오류가 발생되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는 게 에라 비트를. 오류 제어에서도 똑같은 거지. F0 이렇게 에크신을 주면서 에라 비트를 체크를 할 수 있겠지. 오류 비트가 발생하는지. 이렇게 발생하면 신호가 안 가겠지, 그치? 이런 형태로 이제 체크하는 데이터 오류 제어 방식이 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ARQ 방식에서 이제 적응 부분인데, 송신 측의 데이터 블록을 전송한 거를 오류 발생률을 이제 감지하고, 그걸 통해서 통보가 어떻게 오는지 데이터 블록을 결정하고, 변경한 거에 대한 통보 길이를 확인하는 부분들, 이런 형태로 오류 제어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류 제어, 오류 검출 방식에서는 페리티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완성 페리티. 오류 검출 방식은 페리티 비트를 검수해서 정돈되는 문자마다 비트를 하나씩 추가해서 짝수나 홀수 여부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죠. 수평 페리티 비트 검사하는 방식이 있고, 수직 페리티, 수평으로 페리티, 수평 페리티 비트, 수직 페리티 비트를, 수직을 이렇게 가면서 페리티 비트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수평.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제 오류 제어하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데이터 비트하고 이제 페리티 비트가 있는데, 1111 이렇게 제로 이렇게 있을 때, 페리티 비트를 한 개, 1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1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제로. 여기가 1이 하나, 둘, 셋, 넷, 5개. 홀수일 때는 페리티 비트를 뭐로 해? 1로. 1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짝수일 때는 뭘로? 제로로. 또 1의 개수가 짝수일 때 하나, 둘, 셋, 넷일 때는 제로. 1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1로. 1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1, 제로로. 이렇게 페리비트를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페리티비스를 넣어서 오류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내용 자체는 심플하죠. 홀수 있을 때, 짝수 있을 때 어떤 게 이르 개수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OSI 7 레이어 프로토콜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넘겨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한번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보고 데이터를 전달해 보기도 하고 시스템을 설계해 보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슬라이드로 볼 때는 한계가 있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제 오류 체크가 제일 중요하다. 데이터에 이제 에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오류 검출 방식이 이제 순환 중복 방식이 있고 또 CRC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데이터 링크 계층 안에서는 오류 제어, 순환 중복 검사하는 부분들, 전송할 메시지 비트가 있는데 6비트가 있지. 여기 때 이제 1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1, 홀수일 때는 0, 5비트. 그래서 5비트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다항식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XO와 연산을 통해서 X의 3 플러스 1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 구분할 수 있는 거.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순환 중복 검사를 할 수 있는 예시인데, 여러분들은 뭐 CRC 6비트 문자 전송구하고 FCS 12비트를 사용할 때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11001로 11001하고 11001을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나눠서 나머지 값이 제로가 될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없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CRC 체크 할 수 있는 거죠. 6비트로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6개 가지고 6비트를 가지고 00까지 나올 때 확인해서 000가 나오면 이게 문제가 없구나,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일 때 하는 거죠. 데이터 링크 계층 부분의 오류 제어 부분들도 해밍보호가 있는데, 해밍보호를 예시를 10, 10, 10, 10 이렇게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해밍 코드 값을 구하는 거죠. 1100일 때는 0, 1011일 때는 1, 101110. 이 진수로 1 값이 짝수일 때는 0이고 홀수일 때는 1로 이제 구분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죠. 이렇게. 데이터 링크 계층도 좀 이게 보면 계속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여러분 딱딱할 수 있는데, 해밍 코드 값으로 8, 4, 2, 1은 0, 1, 0, 0 이렇게 구성을 했다. 이 해밍 코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1자리에다 0, 2자리, 4자리, 8자리에다 해밍 코드를 넣어서 오류 비트가 이제 바뀌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해밍 코드 값을 넣어줬는데 오류 비트가 이제 7에서 나오는 거죠. 0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오류 비트가 7에서 0로 바뀌면 이 값을 어떻게 정정해서 1로 바꿔줬다. 정정한 상태. 이렇게 이제 데이터 링크에서 오류를 바꿔줄 수 있는 거야. 0, 1, 0 해서 구분해서 확인해 보니까 뭐 바뀌었다는 걸 정정해서 바꿔주는 상태. 오류 정정. 오류 제어 부분들도 이제 IEEE 802 표준에 의하면 CRC 32하고 500N 마크 신호를 줄 수 있고, 수평 페리티비트를 통해서 정리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ISO에는 CRC 16, 31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ITU는 이렇게 각 표준화 기구마다 좀 다른 어떤 오류
페리티 비트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 기구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오류 정정을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제 송신 측의 각 비트의 전송률과 전송 시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송신 측의 비트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송과 이제 동기 신호에 이제 전송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BSC가 있고 HDLC가 있고 무절차 방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활용도가 다 틀리죠. 문자 지향 방식과 비트 지향 방식 형태로 이제 다 틀리게 되어 있죠. 그런 상황이고, 데이터를 이제 문자 단위로 전송하고, BSC, HDLC, 무절차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이제 데이터 링크는 이제 BSC는 IBM에서 개발하는 부분인데,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에서 일정한 전송 제어, 문자를 사용하는 오류 없이 전송해주는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개발했다고? IBM. 그 동기식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제 비동기식 정도 방식으로 사용도 한다. 문자 코드에 의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이제 제한적인데, 거기서 이제 오류 검출이 어렵고 전송률이 나쁜.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HDLC 부분인데, 그것도 IBM의 SDLC 프로토콜을 토대로 해서 OSI에서 이제 개발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고속 전송이 가능하고 신뢰성이 높이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H.2오나 iSTEM D채널의 방식으로 이용이 되는 부분이죠. HDLC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국 프레임 부분 있죠. 보통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시작 프레그가 있고, 어드레스 부분이 있고, 제어 프레임이 있고, 실제 데이터, 또 검사하는 FCS, 또 종료 프레그.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이제 프레그를 붙여서 전송해주는 방식이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는 이제 HDLC 구성 요소가 있는데, 플래그 8비트이며 주소가 1개 이상의 8비트로 구성이 되고, 전송할 목적지의 이제 주소를 가리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8비트와 16비트로 구성이 된다. 실제 데이터, 가변 길이의 전송 데이터가 실리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프레임 검사 순서가 있고, 거기는 16비트, 30비트로 구성이 되는 오류 검출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DLC 동작 절차가 또 있죠. 3단계. 초기화 데이터 전달, 연결 해제 이런 부분이 있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는 이제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종류가 있는데, HDLC의 동작 절차, 데이터 전송 종류는 이제 NRM과 ARM, 비동기 응답 모드가 있고, ABM, 비동기 균형 모드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NRM, ARM, ABM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 방식의 프로토콜 일종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하면 될 것 같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데이터가 하고 패킷 번호, 목적지 주소가 어디인지 구분하는 거죠. 이게 나타내서 자기 이제 채널을 주기도 하고, 터미널과 패킷 접속부를 어떻게 전달해 주는 부분인지,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계층, 물리 계층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CCIT를 구분해보면 라우팅과 릴레이 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라우팅이라는 건 뭐야? 경로를 배정해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릴레이라는 건 중계를 역할해 주는 부분이고, 또 이 인터넷 워킹은 상호 통신망을 연결해 주는 부분, 통신망 접속, 네트워크 커넥션을 해주는 부분하고, 흐름 제어, 순서 제어 이렇게 계층을 나눠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송 계층을 보면 이제 OSI 참조 모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전송과 섹션 3, 4, 5계층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거를 다 이제 전송 프로토콜을 보면 4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송 프로토콜 등급을 보면 등급이 0부터 4등급까지 나타날 수 있죠. 최소한의 기능만을 갖는 간단한 프로토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등급안으로 주고, 장애 시 기본 오류 회복하는 부분, 1. 다중화 기능을 부과하는 부분들, 등급 1에서 다중화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들, 데이터 분실, 오류 장애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OSI 이제 참조 모델을 보면 상위 계층에 이제 5계층이 있죠. 송신 예측과 이제 수신 측 부분들, 프로세스 간의 이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부분들, 대표 프로토콜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인데, 일단은 세션 계층 이런 부분이 있다. 표현 계층을 보면 OSI 모델을 보면 6계층을 나타내는 거죠. 표현 계층. 응용 계층은 7계층을 나타내고, 모두 응용 계층에서는 전자우편, 파일 전송, 접근하고 이런 부분들,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부분들, 또 전송 우리 컴퓨터 보면 암호화하고 이런 부분들, 규칙을 규정하는 부분들을 어디서 하냐? 응용 계층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응용계층에 보면 응용계층, 표현계층 두 개를 보면, 표현계층에서 정보 전송하는 표현의 문맥을 협의하는 부분이고, 응용계층은 정보를 표현하고 시스템을 완투 정보를 표현하는 구분해 주는 거고, 또 의미를 보면 시메틱한 정의가 있고, 추상금은 앱스트랙트 신텍스 정의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인코딩, 압축, 암호화하는 규칙이 이제 들어가 있죠. 트랜스퍼 신텍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층형 프로토콜 도입 배경을 보면 이제 초기에는 이제 회사마다 독자적인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타 제품과 호환이 어렵잖아. 그러면 서로가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서 계층형 프로토콜을 도입해서 서로 프로토콜을 오픈해 주는 거예요. 서로 이제 시스템이 틀린 쪽을 같이 연결할 때는 서로 프로토콜을 오픈해 안 해주면 서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 부분에서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계층형 구조를 보면 프로토콜 계층화에는 미래의 이제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통신을 제어하는 기능을 여러 계층 나누어 두고, 각 계층마다
독립적으로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자원의 가상화, 가상 시스템과 가상 접근 기능을 두고 가상 자원 접근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구성의 요소, 응용 객체,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사무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개방형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물리 매체, 접속 관련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층 구조의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계층,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객체 이런 구분에 대해서 N 기능과 N 서비스, N 서비스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연결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이제 필요로 하죠. 계층형 구조의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데이터 단위와 프로토콜 제어, 서비스 구분이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죠. N 계층에 대한 부분. 계층 구조와 단위, 데이터 단위. 프로토콜 특성을 보면 통신 방식으로 보면 직접 통신과 간접 통신이 있죠. 프로토콜 단위 구조와 계층적 구조로 이제 기능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건데 거기는 이제 멀티 포인트 또는 이제 간접 통신의 경우들이 들어가 있죠. 프로토콜은 대칭적인 부분하고 비대칭 구조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거고 반드시 표준이 아닐 수도 있다. 프로토콜의 기능을 보면 이제 단편화된 재합성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재합성, 단편화, 재합성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송신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수신 쪽에서 받을 수 있게끔 샵을 붙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단편화, 재합성을 통해서 송수신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토콜의 기능에서 또 하나의 기능은 또 캡슐화. 어떤 부분들을 이제 캡슐화를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주소를 주고 제어 정보를 주고 테일러 정보를 주고 여기 안에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야. PDU라고 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표준화 문서를 보게 되면 주소, 정보 이렇게 해서 프로토콜을 캡슐화해서 보통 많이 써요. 이런 형태로. 이런 주소를 가지고 부착을 해서 데이터를 주소와 테일러 정보와 제어 정보를 줘서 데이터를 전송해주면 이 주소나 이런 걸 다 날리고 이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가공해 주는 거지. 가공해서 데이터를 이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토콜의 기능을 보면 연결 제어, 비연결 제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결의 흐름 제어는 데이터의 양과 통신의 수신측의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오류 제어, 데이터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사고 같은 거를 정정해 주는 기능이 있죠. 순서 결정은 연결 위주의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통신 측이 보내는 데이터 단위 순서대로 수신 측에 전달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주소 설정을 보면 발생자, 목적지, 주소를 연기하여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동기화는 두 통신 객체 상태를 일치시키는 기능이 또 있는 거고, 다중화에서는 하나의 통신을 여러 개를 나누어서 통신으로 변화를 해주는 기능이 또 있죠. 또 전송 서비스는 통신 계좌를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는 거죠. 프로토콜의 이제 구성을 보면 구문과 의미, 타이밍 있죠. 신텍스와 시메틱, 타이밍 이런 부분 있죠. 또 표준,
표준, 표준화, 기본 표준, 기능 표준 이렇게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기초와 기반 연구, 표준 제정을 해주고, 표준화를 구현하고, 표준화를 시험해주고, 표준 수정 및 보안 폐기까지 표준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 표준이 없다면 서로가 이제 프로토콜이 서로가 교환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독자 표준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서로가 통신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표준화 기구를 통해서 표준화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프로토콜의 표준화와 표준화 기구는 있는데 여기는 정보통신의 종류가 있죠. 적용 범위, 표준화의 규정, 적용 방법들이 있는데 국대 표준, 지역 표준, 국가 표준, 단체 표준이 있고 기본, 기능, 이용자, 표준이 있고 강제, 권고 표준이 있어요. 강제 표준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겠지. 권고 표준도 마찬가지고. OS의 7레이어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런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프로토콜 표준화 기구분인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ISO 표준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 전기 표준화인 IEC가 있고 국제 전기 통신 연합인 ITU 이 세 개 기구가 아마 대표적일 거예요. ISO는 1947년에 설립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ISO 뭐 인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ISO가 이제 좀 일반화되어 있는 표준화 기구이고 그 다음에 IEC는 국제 전기통신 표준으로 1906년도에 설립된 전력, 전자, 전기통신 관련돼서 표준화를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ITU-T는 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영역을 구분해 준 건데 1993년에 전 국제전신전화위원회에서 ITU-T로 이제 탈바꿈한 거고 안시 표준, 미국 표준이죠. EIA는 전자산업협회 표준이고 구분을 할 수 있죠. 또 IEEE 표준이면 전기전자공학자 협의회인데 미국을 주도해서 많이 하는 IEEE 표준이 있어요. 1980년도에 대학과 기업이 함께 발족한 단체. 그리고 또 랜 표준이 규정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부분인데 IEEE에는 802.11a 뭐 이렇게 뭐 1b IEEE라고 하죠. 보통 무선 랜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CEN 표준하고 CEN LF 유럽 표준화 기구하고 유럽 전자 표준 두 기구가 또 있죠. ECMA 전자 유럽 전자 계산기 공업회에서 ECMA가 있고 AFNOR에서 프랑스 표준화 협회가 또 있고 나름대로 이제 국가마다 IEEE는 미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고 유럽, 프랑스 표준이 따로 있죠. 영국은 BSI 영국 표준화 기구가 따로 있고 독일은 도이치 DIA 표준이 따로 있고 일본은 GISC 표준화가 따로 있죠. 이제 표준화 기구를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보통신기술협회 TPA라는 기준을 가지고 많이 하는 거. 애트리, 데이콤, KT, 정보통신진흥, OS, 오시아, 개방형 표준들, NCA, 국가표준센터. 국내는 이런 기구를 통해서 많이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 표준화 기구를 보면 공식, 사실, 표준화 부분인데 주로 이제 국제 표준화는 ISO 표준을 따르고 유럽은 H, 미국은 CITA,
미국은 안치, TI, TTC, 한국은 TTA 이런 줄이 있어요. 우리나라 TTA는 저 분당에 가보면 TTA 사무실이 있어요. 옛날에는 주로 LTE 출신들이 주로 이제 기구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국내 전기통신 표준은 TTA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설 표준화 기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컨퍼런스 회의도 많고 보통 이제 대기업을 삼성이든 LG나 기업은 표준화 담당하는 박사들이 많이 있지. 그래서 계속 거기는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표준화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화에 채택이 되면 그게 어쨌든 전 세계에 공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각자의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기술을 개발해서 표준화에 채택이 되면 굉장히 효과가 큰 거지. 그래서 자기 특허가 이제 들어가면 거기는 사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들, 아시아, 북아메리카 이런 표준이 굉장히 많은 거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15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리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고 75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채워야 수업을 맞추는 거니까 75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